이걸 포함해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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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예, 좀 예, 예, 예. 이 그 갈무리 발언을 좀 예, 예, 말씀을 예. 좀 이제 우리가 이 정부가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갖다 이제 이 2대2 매트릭스로 이제 그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. 정부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, 정부가 할 수 없는 일, 손을 떼라는 거예요. 그건 정부는 어디서 역할을 해야 되냐? 정부가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. 그 일에 집중할 일자리 창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손 떼야 될 일로. 손 떼. 왜?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예요.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퀄리티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요.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.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냐?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초봉을 갖다가 1억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느냐?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? 우리나라가 소득 불균형이 뭐 그때 한때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그 가짜 뉴스입니다. 한국이 가장 심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OECD에서 나쁜 순서로 보면은 한 5번째에서 7번째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니까 그래서 1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상세히 따져보면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. 그 임금 격차.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, 우리나라가.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역사적인 추이를 살펴보면은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하다. 근데 그걸 어떻게 그게 축소되는 게 가능해?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독일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가 그 소득 5분위 배율이 뭐 4점 몇까지 갔다가 이게 줄어듭니다. 독일의 경우. 독일의 경우는 그 격차가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자.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기업은 좀 덜 받더라도 뭐 지금에서 월급을 삭감하라는 얘기 아니고 또 균형 있게 그 중소기업자들은 더 많이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임금 격차를 그래서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이제 하는 문제죠. 그런데 일자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일자리는 이제 정부가 창출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서 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그 늘어난 일자리가 그 노인 고령층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양질의 일자리의 개념이 뭐냐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. 그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. 그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한국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.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. 그럼 국가가 제조업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갖다가 벌충할 수 있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.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.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기업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을 해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. 여기에 저기 시청자분 한 분이 굉장히 뭐 그냥 직설적으로 써놓으셨네요. 정부가 주도하면 일자리 만든 걸 주도하면 국민 피 팔아먹는 공무원 늘리기밖에 없겠죠. 홍리치빌님께서 요즘 뭐 저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쓰신 거 보면 굉장히 그 신랄하십니다. 보면 하여튼 뭐
노인 알바를 예를 들면서 해놓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마 저기 저 시청자분이 써놓으셨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들이 대개 뭐 공기업 내지는 공무원 늘리는 게 그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결국은 아마 그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좀 정돈을 이런 것들을 좀 정돈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흥미로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해도 아까 그 사회적 기업 말씀도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나라 사례까지 이렇게 들면서 지금 이제 자칫 그 빠지기 쉬운 뭐 이 정부가 그런 쪽의 일자리도 더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굉장히 왜 위험한지 혹은 바람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말씀도 지금 이 안에 들어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도저히 오늘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영철 지금 뭐 교수님 저 KDI 국제대학원에 강의를 나가시니까 강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이 책의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참 흥미로운 주제가 너무 많아서 더구나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면 정치권은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표를 구해야 되는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국민의 이 아는 정도만큼 유권자가 그 정치권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차원에서 다음 기회를 봐서 조만간에 우리 강 교수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 그 진단의 미진한 부분 더하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이하신 분입니다. 신문 기자 생활을 하셨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신문 기자 생활을 하셨고 동시에 또 실제로 미국 지사에서 또 지사를 맡아서 운영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 들어가셔서 규제 조정 실장을 또 하시고 지금은 이제 KDI 국제대학원 강의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서 이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. 사실은 일부러 하고 싶어도. 근데 그 경험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모셔서 말씀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김희석의 이색 경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